자료도 자료지만 상판이 전체적으로 기존과 다르게 정답률이 좀 낮게 나왔었죠.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는 이제 5번부터 이제 20번, 22번, 24번에서 이쪽 퀴즈 문제들 많이 틀린 것 같고요. 5번은 이제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고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자, 봅시다. 네. A국의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과 니은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의 금액을 구해라.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임산부 보호하는 거에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그리고 쌍둥이인 경우는 120일을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되고요.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당연히 이거 붙여야 되겠죠. 띄어쓰기. 그리고 이건 붙이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 아무튼 출산 후에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된다. 여기서 연속해야 된다는 거. 이전엔 띄었을 수 있고 뒤에는 연속해야 된다는 거. 이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 60일은 유급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한대요. 그래서 휴가 기간 중 유급으로 받는 경우도 100분의 80만 받는다고 되어 있죠. 매달 10만 원의 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이 이제 출산 전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매일 10만 원이죠. 매일 10만 원. 매일 10만 원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 휴가 급여를 받을 때는 8만 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5월 20일에 한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40일간 출산 전 휴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40일만 가지고 출산 전 휴가를 끝낼 수 있느냐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같은 달 3일까지라고 했을 때, 이 최소한 5일은 더 이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달 8일까지 45일을 채워서 출산 후 휴가 같은 거를 해야 되겠죠. 이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출산 전 휴가라고 돼 있구나. 출산 전이니까 이건 40일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 출산 후에 45일은 최소한 채워야 되기 때문에 5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 전까지 유급 휴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걸 가져간다고 치면은 45일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기업에서는 40 더하기 5일을 해서 여기다가 8만 원 곱한 값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업은 36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니라 삼쌍둥이를 뒀어요. 삼쌍둥이를 낳기 때문에 120일까지 이제 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최초 75일까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 휴가는 같은 달 10일까지 50일간의 출산 전 휴가를 썼고요. 그 다음에 10일부터 3월 8일까지 요때까지가 있고 이 뒷부분에도 기간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출산 후에 최대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니은을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5일 중에서 50일은 이미 출산 전에 써버렸으니까 남은 25일이 이 뒤에 다 가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다 해줄 수 있죠. 출산 후에 최소 며칠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지만 출산 전에 며칠 이상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25일을 다 출산 후 휴가로 밀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5일에다가 이제 8만 원 곱해서 200만 원 그리고 200 더하기 300 해서 560만 원 해서 3번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실제 정답률은 얼마나 나왔냐? 이 문제가 5번이 정답률이 33%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경우의 수로 치자면 그렇게 많이 복잡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자료 해석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예요. 출산 전까지를 최대한 늘려주려 한다. 그러면 출산 전에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는 최대 며칠? 45일. 출산 후에 최대한 늘려주려고 한다. 그럼 출산 전에 50일 쓴 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출산 후로 미뤄주자.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고 여기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놓쳐서 굉장히 어렵게 푼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5번 문제였고요. 20번 문제 쭉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20번은 기록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이런 기록 문제들이 자료 해석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상판도 나왔었지만 자료 해석 쪽에 되게 많이 나왔었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서 보시면 홈런 도루 삼진의 개수가 50개로 다 동일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에서 이걸 부정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홈런의 개수를 H, 도루의 개수를 T, 삼진의 개수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H 곱하기 5 더하기 T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게 점수가 되고요. 그리고 총점이 50점이니까 총 50번 던지게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H를 하나로 통일해주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250 빼기 얼마니? 이건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되겠네. 여기는 빼기가 맞구나. 빼기 맞고 넣어주면은 이제 3t 빼기 6 제로 6 이응 이응 아니지 5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괜히 도루를 t로 적어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h로 통일을 해서 넣어주면은 이런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를 왜 제가 보여드리느냐? 얘네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홈런에서 홈런을 치지 못하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감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50개를 전부 다 홈런을 쳤으면 250점이에요. 여기서 도루나 삼진을 당하면서 점수가 조금씩 까지는 거죠. 도루를 하면은 3점이 까지게 되고요. 홈런 대신 도루를 하면 3점이 까지게 되는 거고 이제 홈런 대신 삼진을 맞으면 6점이 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최고 점수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방금 여기까지 풀어드린 거가 기출문제에 있으니까 제가 조금 요거 끝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을 때 홈런을 24개 쳤다라는 건 t 더하기 5가 26이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t는 26 빼기 5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50 빼기 78 빼기 75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게 153이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겠죠. 자,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걸 봤을 때 얘가 될 수가 있을까요? 1번이 가능한 점수일까? 172에서 70 빼가지고 153이 나올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음. 미쳤네. 이걸 내가 왜 7이라고 했을까? 9죠. 9라고 하더라도 153이 나올 수 있나? 없죠. 19만큼 차이가 나는데 네. 9씩 빠져서는 절대 19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1번은 틀린 거다. 자, 그 다음에 현진이는 도루를 15번 했대요. 도루 15번 했으니까 여기다 15를 넣어주시면 일단은 205점이 만점인 거고 돌은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삼진을 몇 번 당했냐 이런 거고 삼진을 이제 몇 번 당해서 55점까지 깎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요 두 개 차이가 150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답은 2번. 자, 요 문제 이것만 보면은
아,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랍니다. 음. 자, 요거거든요. 2016년도 32번 문제. 구조를 한번 보세요. 똑같지 않나요? 30회냐, 비겼을 때 1점이냐, 2점이냐. 그리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냐, 아니냐. 똑같은 문제죠. 이 문제나 저 문제나 풀이 방법이 동일해요. 5급 행시 문제에 나왔었던 거고, 이걸 이미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접해봤다면 사실 저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친구 중에 제 수업 들었던 애도 있는 것 같은데 틀렸으면은 네, 화요일에 쿠사리 네, 한 소리 듣겠죠? 여튼 이렇고 여기서 끝내면 돼요. 나머지도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대입해 보시면은 네, 뭐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22번 넘어갈게요. 자, 22번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귀찮았겠네요. 아까 그 자료 해석에서 나온 문제랑 똑같죠. 계산이 귀찮은 문제고 고득점 2명 뽑는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실기평가 점수가 가중치로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가중치 같은 거는 바로바로 옆에 적어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0.4, 0.3, 0.3, 0.4 이렇게 하고 필기 점수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봤을 때 그냥 합산한다 돼 있으니까 요거 합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점 기준으로 해서 백분율로 환산해서 네, 점수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얘는 70, 70, 25, 25래. 얘는 50, 얘는 100. 여기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80, 100, 100. 그리고 얘는 60. 요거는 50, 30, 60, 그리고 40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가중치만 다 곱해주면 돼요. 단계가 복잡하니까 이거 너무 귀찮아요 할 수도 있지만 보면은 값이 똑같은 애들도 있어요. 값이 똑같은 애들은 최대한 똑같은 애들끼리 정리를 해주시면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합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람이 같은 경우에는 21, 24, 20을 더하면은 65에다가 이제 50을 더했으니까 1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다 더하면 105점, 110점, 110점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죠. 현재 성적대로 하면은 가람이가 일단 선발이 되고요. 다율이랑 라희를 비교를 하는데 실기 점수가 더 높은 애가 이긴다고 했으니까 필기 점수가 더 낮은 애가 이긴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율이가 이긴다 하고 기억 맞다 해주시면 되고요. 나연이는 나이보다 실기 평가 점수는 높지만 총 점수는 더 낮다라고 했는데 총 점수는 일단 더 낮은 게 맞고요. 실기 평가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나연이 63점, 라이 64점이라서 라이가 실기 평가 점수가 더 높네요.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나연이가 윗몸 일으키기를 9개를 더 했더라면 9개를 더하면은 몇 점이 올라갈까요? 9개를 더했을 때는 6점이 더 올라가죠. 그러면 111점이 되니까 신입생으로 선발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고 그 방금 질문 주신 거는 지금 고난도 문제가 하나 더 남았으니까 요거 하고 나서 19번 어차피 다룰 생각이었어요. 24번 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볼게요. 24번도 정답률이 낮은 문제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지금 봐드린 22번도 그렇고 정답률이 이렇게 막 잠깐만 27% 이렇게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틀려서 되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런 문제들은. 급해서 찍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자, 24번 볼게요. 두 번째 쿼터의 경기의 양 팀의 점수를 가늠한 것은
25분씩 4쿼터로 진행됐다. 4쿼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라고 했고 최종 스코어로 경기 그 승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후반전 이렇게 나눠진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이런 식으로 미리 표를 만들어 주는 게 구분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을 때는 대부분 논리 문제를 섞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수리적인 요소인데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그걸 감안을 해서 어떤 걸로 구분을 할까를 미리 표로 만들어 두면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재용이 말로 우리 팀은 2점을 득점을 했는데 전후반 한 골씩 넣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용이가 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말로는 4쿼터 중에서 2쿼터는 양팀 모두 실점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느 쿼터에서 실점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B팀이 2점 차로 이겼다라고 돼 있으니까 승점으로 가능한 거는 2대 0이거나 4대 2거나 밖에 없어요. 이게 A이고 얘가 B겠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첫 번째 케이스다. 라면은 당연히 2쿼터는 양팀 모두 실점하지 않은 상태가 될 거고 전반전까지 양팀의 골득실이 같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럼 4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대 2밖에. 그러면 전반에서는 1대 1, 후반에서는 3대 1이 돼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상대팀 공격수한테 한 쿼터에서 3 해트트릭을 허용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러면 음. 재웅이가 A팀일 수밖에 없겠죠. B팀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긴 쪽은 4대 2인 B팀일 건데 거기는 3골을 넣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웅이는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을 수가 없고요. 재웅이가 A팀이 되고 여기가 B팀이 되겠죠. 그리고 어, 네,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답니다. 그러면 전반에서는 1점씩 나가리 났고 쪽 점수가 났고 후반에서는 또 3점 1점 이렇게 났어요. 근데 4쿼터 중에서 2쿼터에서 양 팀 모두 실점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전반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전반에 1대1이 나올 때 만약에 쿼터가 다르게 나눠졌다라고 하면은 후반에서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에 한 쿼터, 후반에 한 쿼터, 아이고, 다 지워진. 한 쿼터는 그냥 통짜로 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쿼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전반에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쿼터별로 했을 때 1대1이거나 0대0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건 3번밖에 없겠죠. 이 24번의 정답률이 32%. 뭐 요거는 그럴만해요. 오히려 22번보다는 이게 정답률 더 낮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번 볼게요. 19번 질문 주신 분 있으니까 볼 거고 거리에 비례해서 점수를 어떻게 매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선전부진 한 곳이고 평가항목 5개에서 거리는 학교에서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라고 해서 비례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점수를 일단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인 것은 거리에 비례해서 점수를 준다라고 돼 있으니까 5랑 1 일단 점수를 주고 나서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가중치로 풀어라라는 거죠. 가중치. 가중치인 거예요. 좀 더 가중치.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거리는 무의 1km, 가장 먼 거리는 병의 9km예요. 그럼 1km, 9km가 있는데 여기가 5점이고 여기가 1점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중간에 그냥 4km인 한 지점, 5km로 합시다. 5km인 한 지점을 가정을 해보면 얘는 여기 4km 떨어져 있고 여기 4km 떨어져 있어요. 나름 반반인 상태인 거죠. 반반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9 빼기 1, 5 빼기 1 해서 50%만큼 점수를 까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2점이 까지게 되니까 3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서 변수를 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았을 겁니다. 가장 먼 곳이니까 이거를 D라고 할게요. DL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DS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되죠. 가장 먼 거리 빼기 가장 작은 거리 분의 현재 거리 빼기 가장 작은 거리. 이거에다가 4점을 곱해서 가중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해되시나요? 변수가 예시에서 문장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50% 하면은 자 여기서 4에다가 50%를 곱해요. 그럼 2점이죠? 2점만큼 빼주는 거잖아. 그럼 3점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지금 50% 구한 거는 이 식에서 여기가 50%라는 거예요. 그럼 0.5잖아. 0.5 곱하기 4 하면 2니까 빼면은 3이다. 이런 거죠.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수식을 적을 때 굉장히 불친절하게 적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요. 중간인 것은 거리에 비례한다. 뭐 가중치에 대한 부분인데 헷갈릴 수 있어서 요 예시 부분을 수식화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수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게 최고점, 이게 최소점, 최고점과 최소점 사이 차이, 점수 차이, 아이,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제일 먼 거리에서 제일 짧은 거리. 이거는 현재 거리에서 제일 짧은 거리. 약간 이런 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거는 된 것 같고 상황은 고난도 문제라고 하면은 몇 개 없고 중난이도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게 좀 있어서 19번도 그렇지만 나머지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이 정답률은 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돼서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본인도 문제 중에 하나 뭐 배치하는 문제 중 이게 좀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어렵게 쉽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층에 5개씩 10개의 객실이 있대요. 이거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리트도 정말 많이 나왔고 입법고시에도 나왔고 리트에서 2008년에 출제된 게 2012년인가 13년 입시에도 출제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변형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호부터 105호까지 있고 201호부터 205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 C, D, E, F, G 8명이 숙박을 하고 있고 A, B, C, D는 커플 여행객이라고 해서 한 방에 있대요. 그럼 8명 중에서 4명이 이제 2명씩 묶어서 그 같은 방에 있으니까 총 6개 방만 들어가 있겠죠? 6개의 방이 차 있고 4개는 비어 있다. 그럼 1층에 1개 방 비어 있다라는 거는 2층에는 3방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104호는 개인실이래요. 개인주의야. 그다음에 AB 커플이 묵은 방에 아래측 객실은 비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AB는 2층에 있는 거겠죠. H랑 G가 각각 묵은 방에 객실은 위층이 비어 있대요. 뭐 어차피 3칸 비어 있다 그랬으니까 비어 있을 게 뻔하고 얘네들 1층이란 이야기겠죠. 그리고 E는 202호에 머물고 있다고 하고 양쪽은 비어 있대요. 그다음에 F는 한가운데 방에 있다고 했는데 네, E의 양옆방이 비어 있기 때문에 F는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H랑 G가 각각 묵은 방은 위가 비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H랑 G 중에 한 명은 101호에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죠. 자, E가 여기 있다. 그래서 3칸이 비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AB 커플은 E랑 같은 층인 2층에 있는 거고 또 동시에 그 C랑 D 커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C랑 D 커플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C랑 D 커플은 104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104호에 있을 수가 없고 위쪽에 비어 있는 거는 H, F, G 이렇게 3명이 이제 1층에서 윗집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정해지는 거죠. CD가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자리가 상대적으로 네, 좁혀진다. 어떻게 좁혀질까요? CD는 여기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AB가 있는 데는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AB가 있는 데는 비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래 칸이 비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B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터 해서 가정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물론 이 가정을 하는 것도 괜찮고 가정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더 편할 겁니다. AB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제 가정을 할 거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표시를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비어 있고 그러면 H, G, G, H 여기가 C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에도 이 아래쪽이 비어 있고 HG, GH, F 이 경우에도 CD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CD는 102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25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볼만한 문제가 17번 문제. 네, 17번 문제도 논리가 섞여 있는 문제라서 어려워할 것 같아서 요거는 볼 필요가 있겠네요. 원형 테이블 요번에 좀 좋아했죠. 원순열 좋아하시는 분이 출제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4명이 참석을 했고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의 배치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목표죠. 4명이 앉아 있다. 두 개의 발언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 앞에다가 TF, FT를 넣어보면 됩니다. 자, A의 1번 진술이 참이라면 A는 여자랑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B는 이때 우리가 이제 더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B, C, D, E의 말 중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B 같은 경우는 한쪽 옆에는 신입생이 앉아 있다. 그리고 내 맞은편엔 여자가 앉아 있다 있는데 이게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다는 말이 총 3개가 나오거든요. 이 3개 중에서 2개는 틀려야 되잖아요. 2개는 틀려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자, 여자, 남자, 남자인 경우에도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사람, 여자를 마주볼 수 있는 사람 2명밖에 없고 여자, 남자인 경우에도 서로 마주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여자를 마주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T로 넣었을 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가정을 해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방금 제가 말한 거에서 조금 눈치를 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TF, FT 중에서 FT가 평가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왜? 얘가 F가 되면 이건 반드시 true가 나와야 되거든. 얘가 true일 때는 나머지가 F가 얘인지 어느 건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A의 1번이 거짓말이라면은 반드시 A2, B2, D2가 참이 돼요. 참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참이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뭐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라는 조건을 빼고 했었는데 그냥 이 TF로 그냥 합시다.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그냥 TF로 시작을 할게요. TF로 시작을 하고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얘가 A1이 참일 때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으니까 얘랑 마주보고 있는 건 B라야 돼. 이때 A가 여자니까 B의 이 뒷부분 말도 당연히 참이 되겠지. 그러면 B의 첫 번째 말 부정되고요. B의 B1은 거짓말 되고 A2도 거짓말 되겠죠. 당연히 사실 A가 여자기 때문에 앞에 여자가 앉아 있으면 양옆에 앉은 사람은 둘 다 남자일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고 B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신입생이 앉아 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CD는 둘 다 신입생이면 안 되는 거예요. CD는 둘 다 2학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A, B랑 C, D 이렇게 크로스가 되니까 CD는 2학년끼리 앉아 있는 게 맞고 A, B는 신입생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때 그럼 뭐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때는 맞은편에 2학년이 앉아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양옆에 신입생이 있는 것도 맞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모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진술은 거짓말이다라는 결론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이게 TF를 넣고 들어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모순이 나왔을 때 당연히 그 모순이 나올 걸 기대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제가 처음에 이 조건들 정리를 해놓고도 중간 잊어버린 그것도 있긴 하지만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FT다.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있다. 거짓말이다. 그럼 맞은편에 남자가 앉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옆에 앉은 사람의 성별도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A, B, C, D 뭐 대충 이런 식인 거예요. CD의 순서는 모르지만 A랑 B는 서로 이제 연달아 앉아 있다는 거죠. 이때 얘도 이거 거짓말이고 옆에 true가 될 거고 한쪽 옆에 신입생이 있다고 했을 때 A가 신입생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신입생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이제 더 이상 모순이 되지 않게 만들려면 뭐가 될까? 일단 D는 무조건 true가 나와요. 어느 쪽에 앉든지 간에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기 때문에 D의 주장에 따르면 뒤에 두 번째 문장은 항상 참이 되고 나는 신입생이다 거짓말이 되겠죠. 나는 신입생이다가 거짓말이 되니까 얘는 2학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CD인 경우 또는 DC인 경우로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일단 2학년이고 C를 보면은 맞은편에 2학년이 앉아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참이라면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둘 다 2학년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A가 신입생이 아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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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신입생. 이런 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답이 나와버렸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하나 있어. 이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학생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사실 답 고르고 나서도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어제 확인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신입생이 한 명이에요. 그러면 C가 신입생이면 BA는 둘 다 신입생이 아니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이 2학년이 돼도 나머지 다 2학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신입생 그리고 2학년 그리고 다른 학년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정보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B를 2학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케이스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험 문제 풀 때는 저도 아마 5번을 찍고 넘어갈 것 같은데 각 잡고 한 20분, 30분 고민을 하면 논리적인 허점 같은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답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서 일단은 5번을 맞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그렇죠. 어렵죠. 시간 많이 걸리고. 다음으로 정답률 낮은 게 15번입니다. 15번도 그치. 이번에 퀴즈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냈죠. 시간 많이 걸릴 법한 퀴즈들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냈어가지고 많이들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거 치고 정답 뭐 평균 60이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보면 승리하면 5점, 뭐 가위로 이기면 2점, 주먹으로 이기면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겼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무효한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그 무승부가 나면 무효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그럼 15판 안에선 무효는 없는 거예요. 비기는 경우는 없고 승리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60계단을 올라갔을 때 을이 이제 올라갈 계단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승패가 나눠지는 건데 갑이 60계단을 도로 12번 이겨서
올라갔다라면은 을은 나머지 세 판을 이기게 될 거예요. 그때 최대는 15계단이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 갑이 10판을 보로 이기고 가위로 5판을 이기게 되면 60점이 나와요. 그러면 을은 한 판도 못 이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때 최소 0계단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갑이 을보다 가위바위보를 적게 이겼음에도 을보다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경우 이러면은 15판을 7판, 8판 나누면 가장 공평하게 나눠진 상태가 되겠죠. 7판일 때 갑이 을보다 가위바위보를 적게 이긴 거고 가장 적게, 그러니까 가장 차이가 적게 네, 승리한 횟수죠. 이때 갑이 최대로 점수를 받으면 35점, 을이 최소로 점수를 받으면 28점이 나오게 돼요. 28점이 8점이 나오게 돼요. 이 두 개를 빼면 28이죠. 28계단이 아니라 27계단이다. 이러면 답은 2번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들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다라고 할 만한 문제들 사실 거의 다 건드린 거예요. 다 건드렸고 다 해설을 해드린 거고 뭐 5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40분 만에 한 10문제를 본 건데 이 이외에 혹시 궁금하거나 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없으면 뭐 별거 아니지만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문제 위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2번 문제. 오케이. 볼게요. 자, 2번이 정답률이 40% 정도 정답률이네요. 혹시 뭐 2번에 1번 선택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2번 보고 11번 볼게요. 표에서 값이 IT 산업진흥지구 대상지로 가장 먼저 지정된 지역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일단은 대상 지역이 되려면 면적은 8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공정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공장용지 비율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공장용지 비율이 70% 넘어가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네, E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A, B, C, D 중에서 E 중에서 D 같은 경우는 800제곱미터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배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건을 추가적으로 보는데 성장률 같은 것도 보죠. 대상 지역 내 IT 산업 종사적 수가 전체 해당 업종 종사적 수의 10% 이상인 지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 이상을 체크를 해보면 이는 10%를 넘지 못하니까 일단은 가의 기준으로는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나머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단위 면적당 IT 산업의 종사자 수가 값이 전체 단위 면적당 IT 종사자 수 이상이고 IT 산업 지역 내 최근 5년간 성장률이 150%보다 큰 지역. 종사자 증가율이라는 거죠. 이거에서 이가 살아남네요. 그 다음에 대상 지역 내 IT 산업자 수가 10개 이상인 지역. 뭐 이거는 사실 나머지가 다 산업 종사자 수 10%를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 지역 내 공장 용지 비율이 대상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 이거도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이라고 1호에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중에 아이고, 가나다라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되지만 1호랑 2호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1호랑 2호는 둘 다 있어야 되고 2호에서 공정 용지 비율이 30%를 넘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C는 이제 안 돼요. 그럼 남은 건 A, B, E가 되겠죠. A, B를 비교를 할 건데 각 목의 요건을 더 많이 충족할수록 체크를 하고 충족 요건의 수도 같을 때는
성장률, 그러니까 종사자 수 증가율로 체크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대상지로 가능한 이제 개수, 가나다라 중에서 얼마나 더 많이 이제 충족하느냐 보면은 이 같은 경우는 가는 충족을 못하지만 다는 충족을 해요. A 같은 경우는 나랑 다는 충족을 하죠. 아니 그 가랑 나는 충족을 하죠. 가랑 나는 충족을 하지만 다를 충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 나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러면 B는 어떠한가? B는 가 하나만 충족하죠. 네. 가 하나만 충족하기 때문에 B는 안 됩니다. 그럼 남은 거는 A랑 E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때 5년간 성장률만 체크를 한댔으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고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재환님 어떤 부분에서 놓쳤는지 느낌 오실까요? 마지막에 우선순위 정할 때 A랑 E가 동급이다. 이걸 아마 놓치셨을 거예요. A가 가나다 된다. 뭐 이거겠죠. 아, 그치. E가 나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 요소는 딱 느낌이 오고, 아, 싫어했었구나. 그거는, 네. 제일 뭐 정답률 낮은 부분이니까, 뭐 그런 부분은, 네.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해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자, 그럼 11번 넘어갈게요. 11번. 11번에 해설이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했는데 해설이 어떤 점이 이해가 안 가게 적혀 있을까? 평가 기준표 이런 거는 전형적이니까 어떤 점이 이해가 안 가셨을까요? 뭐 이거 그건가? 범위값으로 주어진 것 때문에 헷갈리신 건가? 어, 인지도 부분에 대한 설명.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인지도는 중복투표, 복수투표 없이 100명의 평가단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표를 받은 것에 따라서 중간평가 점수의 50% 또는 20%에 해당하는 점수를 추가로 부여를 한다고 해요. 중간평가 점수는 또 뭐냐? 안전성, 편리성 항목, 연비 항목에서 획득한 환산 점수의 합이 이제 중간평가 점수가 되죠. 그러면은 투표를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18표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없어요. 얘는 0% 가중치고 C 같은 경우에는 20표에서 30표 사이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평가에 20%를 가중치를 해줘서 1.2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점수에다 1.2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37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1.5배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뭐냐? A랑 C랑 D를 다 합하면 얼마냐 했을 때 84표가 나와요. 얘네가 84표가 나왔다라는 건 남은 표가 16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음표가 있어도 얘네들 어차피 16표 이하로만 분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가중치가 없이 그대로 원점수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해요. 시험장에서는 정말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눈에 안 들어오고 문제가 안 풀리면은 무조건 넘겨요. 붙잡고 있어도 어차피 틀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푸나 붙잡고 있으나 똑같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간하면 넘어갔다가 좀 잊혀졌을 때 돌아옵니다. 잊혀졌을 때 돌아와서 이건 역시 이렇게 풀었어야 됐군 이런 함정 같은 걸 나중에 찾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이미 콩깍지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빠르게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1번을 아예 1번 뭐 먼저 보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7번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문제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지문을 먼저 보라고 합니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하게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보는 용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이라는 걸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2016년 6월 24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거는 계약 기간이 문제가 되겠군. 그리고 이게 24일에 하면 안 되고 25일에 했어야 됐나? 뭐 이런 것들 다 따질 수 있는 걸 구분해내는 능력은 엔간치 뭐 업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7번 같은 거든 1번 같은 거든 저는 엔간하면 먼저 보기보다는 이제 지문을 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음. 그다음에 16번 상의랑 하의는 다르지 않을까요? 응,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하이 두 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한 색상의 옷이 아니라 한 색상의 의복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엄밀하게 해줘야 되겠네요. 상의 두 번, 하의 두 번입니다. 이거 무조건 세 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 두 번만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씩 나오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야 봐봐. 여기서 상의는 7벌 입고 하의는 7벌 입잖아요. 흰색 두 번, 빨간색 두 번을 깔고 나도 10개가 남아요. 그쵸? 10개가 남죠. 그러면 파노랑 이렇게 넣으면 무조건 세 번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문제 자체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불친절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시험 전에 봤으면 분명히 수정을 해줬을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파랑이 세 번 나와 있는데 왜 이 생각을 할 거거든. 근데 위에 상의 빨간색 두 번, 하의 흰색 두 번을 넣어도 남아있는 색이 세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아래 네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 번 이상 나오는 거고 상의 두 번, 하의 두 번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